9번째 색채 디자인, 오늘 이제 시각 디자인과 제품 디자인, 기타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자, 오늘 이제 이 시간이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 강의로서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 자, 우리 유종의 미를 잘 걷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색채 디자인, 자, 색채가 적용되는 디자인, 실무 분야는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색이 적용되지 않는 건 없죠. 거의, 그죠? 대부분이 색이 적용된다. 자, 그럼 우리가 전 시간에 환경이라든가 미용, 패션에 대한 이야기 했고, 자, 시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각 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시각 디자인이 뭐냐,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각은 뭐라 그랬습니까? 소통이라 그랬었죠. 그죠?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그래서 비주얼과 커뮤니케이션과 디자인 중에 어느 게 가장 중요한 단어다? 커뮤니케이션, 소통. 자, 소통 안에는 또 공감, 설득, 전달 등등등등 다양한 의미들을 갖게 됩니다. 여하튼 소통에 관련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디자인하는 파트가 우리 시각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어떠한 걸 가지고 비주얼적인 매체를 가지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비주얼만 가지고 소통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사실은 오감을 통해서 소통을 합니다. 눈, 코, 입 이런 거 다 해요. 그러면 후각으로 하면 후각 디자인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귀로 하면 청각 디자인, 혓바닥으로 하면 미각 디자인이 그래야 되는데 왜 시각 디자인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오감 중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는 그러한 우리 몸에서의 가장 그런 부분도 시각이고요. 그래서 정보를 가장 받아들이는 어떠한 매체의 대표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는 시각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각 디자인을 다루는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자, 특히 이제 우리가 최근에 우리 시각 디자인 이야기할 때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광고 쪽과 상당히 연관져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광고 매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광고 같은 경우도 하나의 소통하는 방법이죠. 이거는 대표적인 시각 디자인에서도 상업 목적으로 하는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실제 시각 디자인과를 졸업하거나 전공했던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일을 많이 하는 파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소통을 하는 그런 것이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비주얼적인 여기서의 소통하는 매체들은 이제 우리 어떤 매체가 있느냐, 인쇄 매체도 있겠죠, 그죠? 인쇄 매체 또 무슨 매체가 있습니까? 영상 매체가 있겠죠.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소통하죠? 그 다음 모바일 매체.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 모바일을 통해서 우리가 소통을 합니다. 자, 인쇄 매체 안에는 뭐예요? 그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도 있습니까? 사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문자도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포함을 하게 되겠죠. 이러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 전달을 하고 소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시각 디자인 개념은 이렇다. 무엇이다? 소통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소통 안에 색채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인쇄 매체든 영상 매체든 인터넷 매체든 모바일이든 이 색채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요 안에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될 부분인데, 일단은 이제 시험 문제 어떤 파트가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느냐 그러면 매체에 관련한 이제 어떤 우리 용어에 대한 이야기 나온다 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시각 디자인에서 사용되는 매체 용어에 대한 시험 문제들이 또 많이 출제가 됩니다. 특히 어떤 파트가 많이 출제가 되냐면, 자, 우리가 보통 그림적인 요소들 하면 시각 디자인에서 그림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 심볼이라는 게 있어요. 심볼은 뭐예요? 우리말로 상징 그러죠. 그죠? 그래서 심볼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크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로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마크도 상징이고 로고도 상징인데, 마크는 보통 어떻게 해요? 글자 형태의 상징을 얘기하고요. 로고는 그림 형태를 우리는 보통 로고 타입해서 글자 형태의 상징을 우리는 보통 로고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예전에 줬는데, 요즘에는 마크와 로고를 같이, 그러니까 마크 놓고 로고 놓고 하는 식으로 위치를 바꿔서 쓰는 시그니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크와 로고를 같이 하나로 만들어서 하는 그러한 심볼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심볼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심볼이라는 것은 아주 어떻게 만들어요? 심플하죠. 심플하면서도 전달성 있게 제작을 하는데 특히 심볼 만들 때도 색채라는 것도 상당히 그 기업의 색채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나타내는 색. 뭐 삼성 같은 경우는 마크가 파란색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색채의 어떠한 그런 의미도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심볼에 관련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래픽 심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픽 심볼은 뭐냐? 말 그대로 그래픽적인 심볼인데 대표적인 게 뭐냐? 픽토그램이죠. 픽토그램. 뭐라고요? 픽토그램. 자, 이 그래픽 심볼은요, 말이 통하지 않아도 우리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매체죠. 화장실 같은 경우도 어때요? 화장실이라고 한국말로 써 있지만 거기에 화장실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국인도 이게 화장실이구나라고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그래픽 심볼. 우리 대표적인 게 뭐예요? 픽토그램입니다. 그래서 문화와 언어를 다 초월해가지고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그림 문자 또는 문자 언어를 우리는 픽토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픽토그램과 비슷한 게 이제 아이소타입이에요. 자, 시험 문제 아이소타입. 자, 아이소타입도 하나의 픽토그램과 비슷한데요. 이것은 노일아트가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을 목적으로 만든 그 노일아트의 픽토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이소타입이 픽토그램에 뭐가 돼요? 하나의 모체,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이소타입은 누가 만들었다? 노일아트가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멘토그래피라는 것도 있어요. 시멘토그래피도 나름대로의 뭐예요? 그림 문자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호주에 블리스라는 사람이 발명한 블리스 심볼릭스라고도 하는데요. 하여튼 이런 시멘토그래피라든가 아이소타입 다 픽토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소타입은 누가 만들었다? 노일아트가 만들었다. 그 다음에 시멘토그래피는 블리스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면 그때는 픽토그램 외에 이 사람들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뭐가 있다? 그래픽 심볼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에 관련한 대표적인 심볼이 있고 또 그 외 나머지들은 다 뭐라 그래요?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러스트레이션에서도 마찬가지 색이 사용되겠죠. 그죠? 자, 그림에 관련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시각 디자인에서 그냥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시각 디자인이나 이러한 공부를 할 때는 이 부분이 중요하지만 사실 시각 디자인 하나 가지고도 양이 많죠. 그래서 일러스트레이션 자체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나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그냥 책을 보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면 될 것 같아요. 그림적인 형태의 요소들이다. 뭐다? 심볼과 뭐다? 일러스트레이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 요소에 또 뭐가 있어요? 자, 캐릭터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심볼 했죠? 심볼 했고요.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션 했습니다. 그럼 그림 쪽 요소 또 뭐가 있느냐? 그러면 레터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터링과 그 다음 타이포그래피라는 게 있어요. 자, 타이포그래피는 뭐냐면요. 타이포그래피죠. 그러니까 글자를 가지고 하는 모든 디자인을 우리는 타이포그래피라고 그래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레터링도 타이포그래피 안에 포함이 되죠. 여하튼 캐릭터를 만들든 심볼을 만들든 일러스트레이션을 만들든 레터링을 하든 타이포그래피를 하든 요게는 반드시 그냥 색을 쓰는 게 아니라 자, 외국에서는 캐릭터를 만들게 되면 우리나라는 캐릭터를 만들 때 혼자 그림도 그려요. 성격도 부여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림도 그리고 작가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색도 입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진국에서는 캐릭터를 개발하게 되면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색을 만드는 컬러리스트가 같이 하고 작가가 다 같이 하고 그림 그리는 사람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 명이서 같이 기획을 하고 만들어내겠죠. 물론 한 사람이 해서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원체 유능하면. 그러나 가능성을 보게 되면 나눠서 하는 게 훨씬 더 잘할 확률이 높겠죠. 그죠? 그래서 타이포라는 것은 글자를 가지고 하는 모든 관련한 디자인을 우리는 타이포그래피라고 그래요. 그래서 레터링은 뭐예요? 글자를 그림의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인쇄물이나 이럴 때 글자를 가지고 어떠한 의미를 그 글자 안에다가 넣는 건데 예를 들어서 글자가 뭐 슬프다, 공포다 이러한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글자 자체가 울지는 않는데 글자를 보면 뭐 실미도라는 글자를 보면 글자 자체가 뭔가 이렇게 비장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글자를 그림화를 시켜서 어떻게 해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레터링이고 그것을 포함한 타이포는 모든 글자를 가지고 하는 디자인. 그래서 과거에는 인쇄 자체를 대표하는 게 타이포그래피였죠. 왜냐하면 글자 가지고 인쇄만 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행간, 자간, 글자체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한 것을 우리는 타이포그래피, 그 다음 레터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캐릭터 디자인은 뭐예요? 말 그대로 캐릭터죠. 성격을 대표하는 어떤 단체나 제품을 대표하는 동물, 식물 뭐 이런 형태들을 의은한 그리고 캐릭터의 가장 목적은 친근함을 주는 것이 가장 목적이고요. 심볼은 뭐예요? 신뢰감을 준다, 믿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제품이라도 삼성 거 쓰는 이유가 뭐예요? 신뢰감이죠. 그 작은 것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심볼 파트가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이 한번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의미가 무엇인지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특히 기업의 아이덴티티, CIP. 자, I가 뭐예요?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죠. 자, 기업이, 이미지를 갖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도 마찬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저 사람은 상당히 어떤 사람이야. 또 기업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이 CIP, 특히 이 CIP는요, 어떤 브랜드와도 연결이 됩니다. 똑같은 가방인데 샤넬의 가방이면 어때요? 비용이 더 비싸게 받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어때요? 사는 것이죠. 그렇게 기업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 그것이 이제 색채 디자인도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CIP에는 이제 그 기본 CIP가 있고 응용 CIP가 있는데 기본은 마크, 로고, 심볼, 캐릭터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거기에 그 회사의 전용 색채도 만듭니다. 그래서 CIP 안에 뭐예요? 전용 색채가 있다. 기업에 대표하는 대표 색채, 아이덴티티 컬러가 있다. 그것도 포함된다는 거. 응용은 이제 우리 뭐 자동차나 옷이나 이런 데다 응용되어지는 그러한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CIP를 도입하는 가장 목적은 기업의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자기 기업의 이미지를 만들고 그 사람들의 어떠한 그 이미지 안에 확고하게 포지셔닝 시켜서 좋은 느낌, 좋은 이미지를 갖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자, CI와 함께 이야기하는 게 BI죠. BI는 뭐예요? 브랜드예요. 자, 삼성이 자기들의 기업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 그건 CI고요. 그 다음에 BI는 뭐예요? 삼성의 하우젠이라는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만드는 거, BI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학이 자기의 대학의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거, UI라고 얘기합니다. 또 행사에 관련한 이벤트에 관련한 아이덴티티, EI라고 합니다. 그럼 뭐 개인의 아이덴티티는 PI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자, 이 두 가지 안에는 기본적으로 전용 색채라는 것이 기본 주요 요소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POP를 물어보는 시험들이 많이 나와요. POP라는 것은, 그 구매 시점 광고라고 합니다. Point of Purchase라고 해서, 구매하는 시점에 광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핸드폰 광고 같은 거, 이렇게 핸드폰 가게 이렇게 진열해 놓으면 거기에 뭐 여러 가지 포스터도 붙여놓고, 뭐 플랜카드도 붙이고, 뭐 글자도 써놓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구매하는 시점에 그 구매를 도와서 붙여놓은 광고 매체들을 우리는 다 종합적인 POP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각 디자인에 있어서 이 CIP나 BI, POP 같은 경우 사실 시각은 2차 디자인이 많아요. 평면적인 개념인데 얘네들은 3차 디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입체 개념이지만 우리는 뭐라고 해요? 준입체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CIP, BI, POP 그렇다 이런 거. 그래서 POP를 물어보거나 또는 CIP, BI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용어 개념으로 물어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나 기사 시험 볼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깊게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거기까지는 이제 갈 필요 없습니다. 그 외에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 시각 디자인에 관련한 것들이 되게 많겠죠. 뭐 포스터도 있고요, 신문도 있겠고요, 잡지도 있겠고요, 또 TV도 있겠고요. 하여튼 소통에 필요한 뭐 포장 디자인, 패키지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것도 있는데, 그 다음에 DM. 자, 다이렉트 메일이죠. 이것은 뭐예요? 직접 우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뭐 무대 디자인 같은 거, 이 소통에 관련한 것들은 다 시각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뭐 디스플레이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 어디에? 시각 안에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각의 가장 핵심은 뭘까요? 하면 바로 소통입니다. 소통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시각 디자인 안에서 이야기하고 시각 디자인에서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각 디자인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마찬가지 제품 디자인입니다. 자, 제품 디자인 안에서도 색을 사용하나요? 안 하나요? 하겠죠. 시각 디자인이나 제품 디자인이나 모두 다 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품 디자인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제품 디자인은 뭘까요? 도구에 관련해서 뭐 하는 거예요? 디자인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는요, 다양합니다. 그러한 도구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계획하고 기획하고 기능하는 관련한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대표적인 제품들이 뭐가 있습니까? 뭐 가구, 전기, 전자, 운송, 주방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제품을 디자인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 뭐예요? 색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제품 디자인은 도구에 관련해서 디자인을 해서 사람들을 편리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 있다. 최근에 제품 디자인과 상당히 연관돼서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대량 생산이라는 거죠. 자, 이 대량 생산 자체 개념이 사실 근대화 이후에 공장제가 만들어지면서 있었죠. 그죠? 근데 과거의 공장제는 상당히 어때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제품들이 상당히 조잡했을 거예요. 게다가 그전에는 이 뭐예요? 공예가들이 만든 또는 직접 수후 작업을 해서 만든 제품들을 보다가 그런 걸 봤을 때는 참 이런 걸 왜 써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지금은 제품 디자인을 대량 생산하더라도 상당히 기술이 축적돼서 아주 디자인적인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 디자인의 프로세스에 관련한 시험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품 디자인을 이야기할 때는 첫 번째는 먼저 뭐 계획을 짜겠죠. 어떠한 제품을 만들겠다. 계획 단계.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컨셉을 수립하고요. 자, 이건 약간 이 앞부분은 약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하튼 이 부분은요, 기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기본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을 하면 그걸 이제 제품을 만들어야 되죠. 그죠? 그랬을 때 첫 번째 뭐부터 합니까? 제품을 실제의 모양을 갖도록 아이디어 스케치를 한다. 자, 아이디어 스케치로 형태를 갖추고요. 그 다음에 렌더링입니다. 렌더링은 뭐냐? 아이디어 스케치는요, 기본적으로 그냥 말 그대로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설계도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렌더링을 통해서 제품 완성 예상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렌더링을 통해서 제품 완성 예상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렌더링 된 것을 가지고 목업을 합니다. 목업은 기본적인 뭐예요? 외형을 실제같이 제작을 하는 거죠. 보통 나무를 가지고 많이 만드는데 그걸 가지고 또 도면화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델링을 합니다. 모델링은 실제 제품을 실제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제품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특히 이 과정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랑 렌더링이 뭐냐, 목업이 뭐냐, 모델링이 뭐냐, 또 아이디어 스케치의 종류가 무엇이냐, 모델링의 종류가 무엇이냐 이런 시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렌더링은 뭐라고요? 아이디어 스케치한 것을 뭐 도면으로 만들든 해서 실제 모양에 대한 이렇게 모양을 직접 완성 예상도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렌더링을 통해 도면으로 그린 것은 어떤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렌더링 한 걸 가지고 모양을 직접 나무를 통해서 만들어 보는 겁니다. 물론 나무가 아니어도 돼요. 요즘엔 3D 프린터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만들게 되죠. 그럼 목업된 걸 가지고 어때요? 문제점들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제 이제 만들 수 있는 실제 도면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모델링을 합니다. 자, 모델링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러프 모델, 프레젠테이션 모델, 프로토타입 모델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러프 모델은 일반적인 스케치 모델이라 그래서 그냥 축소된 형태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형태를. 그다음 프레젠테이션 모델 프로토타입 모델 이렇게 있는데 프레젠테이션 모델은 실제 모양으로 만들지만 그 안에 기능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프로토타입 모델은 완성형 모델이라고 해서 실제 부품을 다 장착을 해서 모형도 갖고 작동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낸 모델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제품 디자인 요거만이 이제 시험 문제에 아주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획 단계에서 요 안에서 색채 계획도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에는 멀티미디어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멀티는 시각 안에 포함이 돼요. 멀티라는 것은 뭐예요? 다양한 기능이 한꺼번에 됐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멀티미디어 그러면은 이제, 영상 안에 막 그 모든 기능들이 다 포함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CD 타이틀도 있고요. 뭐 인터넷 방송해가지고, 그 멀티미디어는 멀티 요소들이 다 같이 갖춰진 정보 전달의 수단을 멀티미디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관련한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은 GUI 해서 사용자 그래픽을 통해 컴퓨터와 정보를 교환하는 작업 환경에서 인터페이스를 잘 만들어내는 것을 GUI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 멀티미디어의 특징은 무엇이냐 해서 5가지가 있어요. 유용하고 편리해야 되고 자료의 구성, 상호작용,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그 다음에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멀티미디어라는 것은 그 쌍방향도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받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아주 어때야 돼요? 사용하기 편리해야 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디자이너의 자질에 관련한 문제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청각 정보의 시각화 능력, 시청각 정보의 통합 능력,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능력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냥 개념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품 디자인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빨리 얘기를 하는데요. 뭐 색채 디자인 관련한 거기 때문에 뭐 제품 디자인의 구체적인 어떠한 그걸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채와 관련한 그 내용들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자인에 관련한 것들은 끝이 났고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 제품, 미용, 패션 이런 것들을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하는 것을 우리는 산업 디자인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디자인을 뭐라고 한다? 공공 디자인이라고 얘기해요. 이 공공 디자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시각, 제품, 환경, 미용, 패션 다 들어가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면,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이 공공 디자인이죠. 특히 이제 우리가 공공 디자인 분야가 4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이제 구분 짓는 게 뭐냐? 공간 디자인이죠. 공간 디자인이 뭐예요? 우리 환경 디자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공 매체 디자인. 자, 매체 디자인은 뭐예요? 정보 전달을 하는 시각 디자인과 관련된 것이죠. 공공 시설물 디자인. 자, 시설물 관련한 것은 제품 디자인 또는 환경 디자인과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 정책 관련한 디자인이 포함이 됩니다. 정책은 뭐죠? 보건 정책 또는 뭐 복지 정책 이런 거예요. 그래서 4가지 중에서 이 정책 관련한 것도 어떻게 디자인, 공공 디자인이 포함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각 쪽에 포함이 되고요. 공간 디자인은 환경, 매체, 시각, 시설물, 환경 이렇게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이제 어디에 이 4가지 중에 어디에 포함되는가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간 디자인은 어떤 개념이냐, 무엇이냐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오니까 구분되어지는 거를 여러분이 좀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 디자인을 이야기할 때 이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우리 이제 교재의 순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자,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게 있어요. 자, 유니버셜 디자인이 뭐예요? 자, 교재로 보면 111페이지 그냥 대충 보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약자를 위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자. 자, 우리 사회에 약자를 위한 디자인입니다. 우리 사회에 약자들이 누가 있을까요? 노인, 아동, 여성, 또 장애인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약자들을 기준 삼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온몸이 어때요? 다 이렇게 멀쩡한 사람들은 사실 뭘 사용하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고 장애인이나 약자들을 위한 디자인을 해놓으면 건강한 사람들은 그걸 사용하는데 무리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약자들을 위한 디자인, 그걸 우리는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한 무장애 운동 디자인을 하는 게 뭐예요? 배리어 프리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배리어 프리 디자인은 유니버셜 디자인의 기본이 되기도 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 중에 계속 얘기했지만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 상당히 많습니다. 자, 내가 보면 그건 일반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한 그러한 배려가 되면 일반인들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반인들도 언젠가 잘못 자칫하면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장애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잠재적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 유니버셜 디자인, 특히 공공 디자인을 할 때는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 보도볼로 같은 거 이렇게 이렇게 갭을 줬잖아요. 이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떡합니까? 장애인들 이거 사용하기 힘들잖아요. 그럼 장애인들은 걸어 다니지 말라는 건가요? 그래서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특히 요즘엔 전동 휠체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로를 달리신단 말이에요. 또 보도 위에 또 뭐가 많냐? 가로수들이 많아요. 가로등이. 그래서 일로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일로 다니다가 옆으로 떨어져가지고 실제 교통사고 나서 사망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로 다니는데 또 이 휠체어들이 또 어떠냐? 되게 어두워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각지대 들어오면은 교통사고 날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공공에 관련한 디자인 할 때는 이러한 유니버셜 디자인, 이걸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자주 출제되고요.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휠체어에 잘 보이지 않는 그 휠체어에 그 어떠한 장치를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그 디자인을 해가지고 상을 탄 적이 있어요. 예. 뭐예요? 야광 그 의자에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꽂아가지고 뒤에서 잘 볼 수 있도록 그런 디자인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여하튼 이때도 마찬가지 색을 가지고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하여튼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디자인 종류들 이야기하고 그 디자인에 이제 어떻게 색채가 적용되는가, 색채가 어떻게 적용되느냐 다 똑같아요. 일단 먼저 색을 적용할 때는 그냥 아무 색이나 적용한다는 게 아니에요. 각각 디자인마다 환경은 그 환경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배려해야 되고, 시각은 소통의 개념에서 다양한 환경적 요인을 배려해야 되고, 제품이나 미용, 패션 모든 것들이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색채 계획을 할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색채 환경을 분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색채 환경 분석할 때 단순히 색채 환경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갖고 있는 색채 심리까지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색채 전달 계획, 그래서 그것을 디자인에 적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색채 계획이라는 건 상당히 어떠한 기능적인 부분이 아닌 멘탈, 정신, 배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감성 배색이나 이제 2교시 시험 볼 때 색채 계획서 작성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에 맞도록 그리고 환경을 분석해서 거기에 가장 적절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실제화시키고 구체화시켜서 제안하는 것, 그것이 색채 계획이고 그러한 것이 시각, 제품, 환경, 미용, 패션에 동일하게 다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시장을 분석하고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마케팅과 동일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좀 더 많은 배려가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색채에 대해서 그러한 배려가 일어나게 되면 상당히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가 있으면 근로자들도 행복해져요. 행복해지는 개념은 피로도 없어지고요. 또 쾌적한 환경에 유지 비용도 낮아지고요. 작업 능률도 올라가고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다 보니까 우리 기업가나 또는 우리 일반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지도 않고 또 적용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여하튼 이렇게 해서요. 색채 디자인까지 강의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컬러리스트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필기 공부는요. 단순히 필기 시험을 봐서 합격하고 실기를 보기 위한 1차적인 목적도 있지만 필기의 내용은 실기에서 필요한 기본, 그러니까 컬러리스트로서 여러분 자격이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컬러리스트가 되려면 적어도 컬러리스트 우리 필기 시험 보는 정도의 기본 지식과 소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컬러리스트의 역할이 뭔지, 컬러리스트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서는
뭐 기능적이고 이런 시험을 준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 시험을 그냥 단순히 그렇게 준비하지 말자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참 재미없고 지루할 수 있는 이 강의를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이제 뭘 해야 될까요? 강의를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었을 땐 대충 하고 알아듣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 그랬었죠.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 책 또는 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을 가지고 암기하기 위한 그 정독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정독이 끝나고 나면 뭘 해야 된다? 반드시 시험 보기 전에 기출문제, 그러니까 최신 기출문제부터 풀어도 되고 예전 기출문제 뭐 아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다 풀어본 다음에 항상 최신 기출, 바로 전 기출문제는 카페에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마지막으로 풀어보고 내가 이 정도 수준이구나 라고 알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선생님이 가르쳐준 내용이 다 나오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선생님 책과 가르치지 않은 내용들 중에서 반드시 나오겠죠.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기출문제에서 또 찾아보는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 이제 실제 시험을 보러 갔을 때 여러분한테 팁을 하나 주겠습니다. 찍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100문제가 있으면 처음에는 여러분이 먼저 문제를 쫙 풀어나가요. 일단은 시험을 풀다 보면은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100% 내가 아는 문제, 100% 모르는 문제, 이거 헷갈려 하는 문제가 나오죠. 헷갈려 하는 문제는 항상 보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답인 것 같은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완전히 아는 것만 쭉 풀어내요. 모르는 건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모르는 거는 그냥 냅두고 아리까리한 문제 있죠. 분명히 두 개 중에 하나인 것 같았을 때는 확률적으로 보면 먼저 이게 답이야 라고 생각했던 게 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중에는 선생님 문제 답을 바꿔가지고 떨어졌어 이런 친구는 되게 많았는데 내가 이걸 고쳐서 붙었어 이런 친구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리까리한 거 있죠. 그러니까 알 것 같은데 두 가지 중에 하나이다 라고 생각되는 문제는 어떤 게 답일 가능성이 높다? 처음에 답이라고 생각됐던 것이 답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찍었던 문제를 바꾸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셨습니까? 두 번째, 완전히 모르는 문제는요. 그냥 찍으셔야 됩니다. 찍는데 어떻게 찍느냐? 4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4개 중에 하나를 찍을 때 안 맞을 확률이 높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그냥 보자고 탁탁탁 찍습니다. 그럼 첫 번째 찍었던 애는 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나 세 번째 찍은 애가 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찍을 때는 그냥 1번, 3번, 4번, 4번 그렇게 했으면 그게 답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찍은 답이 답일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100% 맞는 건 아니에요. 확률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찍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 컬러리스트 필기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실기도 잘 준비를 하셔야 되겠지만 필기를 잘 준비하시는 분들이 실기를 잘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독학하시는 분들은 카페에서 온라인을 통해서도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혼자 공부해서 자료 수집하고 이런 시간들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독학할 때 필요한 자료들을 여러분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선생님이 강의한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도 하시면 좋고요. 또 필기를 선생님 강의 듣고 이제 학원을 다녀야지 하면서 선생님을 찾아오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왕이면 선생님한테 실기도 배우시면 좋겠죠. 그죠? 물론 필기가 들었는데 이런 개떡 같은 싫어! 그러면 안 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실기 준비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또 선생님한테 또 배우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 모두 좋은 합격 하셔서 좋은 소식으로 좀 연락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합격하시면 카페에 또 합격 후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좀 많이 또 소개해 주세요. 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